한일 갈등 국면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제 중재 역할을 했던 미국이 중재는커녕 도리어 방위비를 올리라고 그랬죠. 예, 주한미군의 그 주둔 비용을 연 6조 원씩 내라고 압박하고 있는 미국을 비롯해서 점점 이제 악화일로인 한일 관계 등 현재 대한민국이 당면한 그 외교 현안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얘기를 나눠주실 분은요,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이시자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을 4선이고요. 또 이제 민주당의 동북아 평화협력특별위원회 또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뭐 러시아 통일과 아마 러시아하고는 굉장히 푸틴 대통령하고도 개인적으로 아주 친분이 있어서 이제 외교 문제에는 뭐 아주 정말 독보적인 존재 중에 또 한 분이시죠. 예, 인천 계양을의 송영길 의원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중앙일보에서 최근 그 워싱턴 그 외교안보 소식통을 인용해서 미국이 요구한 방위비 분담금 총액이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한 5조 9천억 원으로 정해졌다는 내용의 단독 보도를 내놨습니다. 근데 이제 청와대도 그렇고 강경화 장관도 그렇고 정해진 게 없다는 데 이 논란은 계속되고 있고, 자, 이 보도에 대한 신빙성 있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의원님? 네, 아주 구체적 신빙성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어찌됐건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과 전혀 다른 상당한 규모의 방위비 분담을 요구할 것은 예상되는 거죠. 네. 지난번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해서 저희들이 8.2%를 인상시켜줬거든요. 네. 총 그게 한 1조 380억 정도 규모입니다. 네. 그거를 인상을 해줬는데 그 기간이 옛날에는 3년씩 했는데 그걸 1년으로 줄였거든요. 네. 1년 줄으니까 바로 또 8.2%를 올려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바로 지금 협상을 해야 될 시점입니다. 네. 이 협상을 앞두고 아마 기존과 다른 새로운 요구를 해올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합니다. 네.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어느 인터뷰에서 보니까 송 의원님께서 아주 표현을 근사하게 하셨던데요. 동네 구멍가게에서 물건을 흥정하라도 이렇게는 안 할 것이다. 예. 1년마다 올려달라는 얘기는 안 하시죠. 예. 그렇죠. 1년마다 우리가 전세값도 아파트 전세도 2년마다 하는데 1년 올리면서 총액이 얼마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현재 우리가 부담하는 게 전체 방위비의 약 50% 정도거든요. 네. 만약에 1조 389억이면 전체 방위비가 약 2조 정도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50억 달러를 만약에 요구한다면 약 6조가 되는 돈인데. 네. 그런데 이제 사실 논리 자체가 성립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방위비의 대상을 넓히려고 그러는 거죠. 소위 말한 한미 합동훈련 비용이나 전략자산 전개 비용 이런 게 그동안에는 우리 방위비 분담 그 대상에 포함이 안 돼 있었거든요. 네네. 이런 것을 더 얹혀가지고 방위비 분담을 시키려는 의도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상 50억 달러라는 숫자의 금액이 이게 거론되는 이유가 뭔가요? 지난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께서 그 선거운동 기간 중에 2019년 4월 이스콘신주 그린베이 유세 연설에서 우리가 50억 달러를 주고 방어하는 부자 나라가 있다. 그 나라는 5억 달러만 낸다. 국가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지만 전화 한 통화로 올해 5억 달러를 더 내게 했다. 이렇게 자랑을 했어요. 올해 4월 달에. 근데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을 염두에 둔 이제 이야기다. 얘기로 볼 수가 있죠. 뭐 통계도 부정확한데 트럼프 대통령 통계가 별로 맞는 게 없어요. 그렇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주장하고 있죠. 네네.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이제 소위 우리 방송인들이 많이 쓰는 언어인 그 단어인 애드립이 좀 강한 대통령입니다. 보면 그때 애드립으로. 그렇지만 이제 그게 허투루 한 게 아니라 치밀한 그 계산 속에 기술 전략에 따라 이렇게 내지르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소위 이제 SMA라고 표현하는 이 SMA 협상은 이제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죠? 내년 거는?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해야 되는 거죠? 원래는 방위 분담이 없었죠. 미국이 다 부담이 왔는데 91년도부터 이 SMA가 시작돼서 조금씩 저희들이 분담을 해왔는데 사실 지금 이제 냉전 체제가 이제 붕괴되고 나니까 이제 미국이 그 옛날에는 대소련 방어라는 냉전 체제 유지 비용으로
남북의 분담을 요구 안 했는데 네. 91년도 되면 그때 소련 체제가 다 붕괴되고 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북한 방어용이니까 네. 돈을 좀 내라 이렇게 된 거겠죠. 네. 91년도부터 시작된 게. 네. 그런데 이제 저희 주장은 주한미군이 꼭 북한 방어만 위해서 있느냐. 그것도 있지만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적 이익 때문에 있는 게 아니겠느냐. 그렇죠. 네. 이 화염과 분노라는 그 책을 쓴 바부두 기자가 쓴 책이 있잖아요. 그 책에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만약에 주한미군이 없으면 이 중국이나 북한에서 ICBM을 미국 본토로 쏜다 그랬을 때 대륙간 탄도탄을 쏘았을 때 그것을 파악하고 디텍트 한다 그러죠. 그걸 이제 그걸 찾는데 15분이 알래스카에서 걸립니다. 알래스카 기지에서 그걸 발견하는 게 15분 걸리고 발사된 지 15분 뒤에 그 ICBM이 지금 태평양 상공을 날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궤적을 알 수 있고, 그런데 한국에 사드라든지 이제 배치가 되고 주한미군이 배치돼 있으면 특별 접근 프로그램으로 7초 만에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중간 요격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태평양 상공에서.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미국 방위에 아주 필수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제 이야기 아니라 미국 장성들, 매티스, 던퍼드, 틸러슨, 이전 우리 주한미군 사령관이었던 사람들까지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미군이 자기 본토 방위를 위해서 주한미군 유지하는데 임대료를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일부 그 논리가 맞긴 하지만 또 대부분의 논리는 잘 안 맞는 거죠. 지금 우리한테 방위 분담금을 자꾸 더 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진짜 저도 평택 험프리 기지를 아직 직접 안 가봤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평택 험프리 기지가 444만 평인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군 기지입니다. 이게 야후닷컴에 들어가서 아메리칸 포스 인 사우스 코리아 쳐보면요. The biggest in the world라고 돼 있어요. The United States True Space Camp로 돼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군 해외 기지입니다. 이게 평택 험프리 기지가. 그리고 바로 평택 항이 있고 앞바다만 건너면 바로 북경 아닙니까? 중국이죠. 가장 중국을 코앞에서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곳에 이 전 세계 가장 큰 미군 기지가 있다는 것은 엄청난 거죠. 이것은 오히려 우리가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데 444만 평 저희들이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거기 시설들 한 20조가 넘게 투자해서 골프장까지 지어줘가지고 최고의 시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께서 꼭 한번 여기 와서 골프 한번 쳐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택 험프리 기지 오셔가지고. 아주 역설적인 표현이 아주 따끔한데 저쪽에 알아들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강경화 장관도 보니까 이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분담금을 향해서 서로 협의해 나간다는 공감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분담금은 입장에 따라서 다른 계산이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철저한 전략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자, 이 부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또 대응해야 됩니까? 송영길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이번 9일날 에스퍼 장관, 미 국방부 장관이 오신다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 한일 간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분쟁이 돼 있는데 미국이 이걸 좀 중재라도 해줘야지 이런 건 안 해주고. 그러게요. 방위 분담만 요구하면 너무 야속한 거 아닙니까? 저는 지소미아, 그러니까 한일 간의 지금 정보 교류협정, 교류협정 문제도 미국의 요청으로 유지된 거잖아요. 저는 이번에 에스퍼 장관이 와서 방위 분담 호르무즈 파병 이야기하면 그 문제는 나중에 하고 일단 이렇게 한미일 삼각 협력을 그렇게 강조하는 미국 입장에서 일본의 저는 부당한 태도에 대한 지적과 중재를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이 지소미아를 미국에서는 계속 유지하라는 의견이죠, 입장이죠. 그렇죠. 지소미아가 체결된 이후로 지금 국방부 보고를 들어보니까 22건의 정보 교류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2016년도에 2건, 2017년도에 19건인데 그때가 박근혜 정권 이제 교체되는 시점 아닙니까?
그때가 북한의 도발이 아주 많아서 주로 이제 북한이 로켓 발사, 미사일 발사를 하면 그 이지스함 이런 데서 그 궤도 추적하는 그런 정보 교류가 많았는데 네. 그게 이제 2018년도부터는 두 건 확 줄었어요. 18년, 19년. 네. 그만큼 이제 도발이 줄어들었는데 네. 최근에 또 오늘도 북한이 이제 도발하기 때문에 그런 정보 교류의 필요성들이 있는 거죠. 있는 거나 실제로 그렇게 이게 군사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네. 미지수인데 네. 오히려 한미일 삼각 협력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미국이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거죠. 네네네. 보니까 또 자유한국당의 그 원유철 의원은 미국과 방위부 분담금 협상에서 북핵 위협이 해소될 때까지 한미 연합사령부를 통한 나토식 전술핵 공유를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저 송영길 의원님 좀 자세하고 좀 쉽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아니 그 일관되게 한나라당, 자유한국당에서 네. 주장하는 게 뭐 전술핵을 다시 도입하자 뭐 이런 이야기인데 네. 저는 그게 별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 게 그러면 이제 완전히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시킨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북한 비핵화를 요구할 수 있는 명분도 없어지죠. 거죠. 네. 너도 핵 가지니까 우리도 핵 갖는다 이런 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문제는 그 핵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래서 자유한국당 분들에게 항상 질문하는 게 네. 재래식 무기에 대한 전시 적정권 회수도 그렇게 반대하시던 분들이 네. 핵무기를 가져오면 그 핵무기 통제권이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지 않는데 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네. 그러네요. 그리고 지금에 있는 이제 핵무기가 워낙 발전돼서 뭐 ICBM 같은 거 쏘면 2시간 이내 뭐 30분 정도밖에 안 걸리잖아요. 미국 본토에서 ICBM을 우리 이 한반도로 발사를 하더라도 한 30분? 18분에서 30분 사이? 괌에서는 더 가깝죠. 네. 그렇게 바로 보복 공격이 가능한데 굳이 대한민국 땅에 전술핵을 가져올 필요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제 핵우산이라는 거잖아요. 네. 핵우산. 네. 만약에 북이나 다른 나라가 대한민국을 핵으로 공격하면 미국이 핵으로 보복한다는 게 핵우산인데 네. 그 핵우산을 만약에 미국이 제공하지 않겠다 그러면 우리도 핵무기 개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은 대한민국이나 일본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서 핵우산을 제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아주 어리석은 논리고 이 무슨 전술핵을 다시 갔다 오겠다 이런 문제는 네. 전시 작전권 회수부터 빨리 하자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네네. 자, 이번에 또 일본하고 이 관계를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8월 2일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자, 이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전망, 우리 송영길 의원님 아무래도 이제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이시고 또 다각적인 시각을 좀 갖고 계시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일단 작년 10월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일본 정부가 이런 조치를 취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무슨 전체주의 국가도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국가가 하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네. 일반 우리 피해자, 네. 친일본 조철이나 이런 데서 일제 때 강제로 끌려가서 고생한 분들이 우선들이 피해 그 배상을 청구 소송한 개인이 한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네. 우리나라 법원이 판결해 준 건데 네. 우리나라가 전체주의 국가도 아닌데 이게 청와대가 한 일입니까? 많이 국회가 한 일입니까? 법원이 판결한 거잖아요. 네. 일본 최고법원도 개인 청구권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결한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일본 국회의원한테 그랬어요. 아니 일본 개별 민간 기업과 우리나라 개별 민간인 사이의 소송을 가지고 왜 일본 정부가 나서가지고 이렇게 보복 조치를 하는가? 이건 무슨 전체주의 국가도 아니고 네. 삼권이 분립된 일본이나 한국에서 이게 부당한 일일 뿐만 아니라 네. 대화를 해야지. 그 대화를 해서 우리 한일 협정에 따라 상호 협의를 외교적 협의를 요청하는 우리 정부를 거부하고 이렇게 하는 행위는 대단히 잘못된 행위고 네. 일본이나 저희 한국이나 자원이 없어서 자유무역 질서에 의존해서 이렇게 번영한 나라인데 네. 스스로 이것을 부정하는 자승자박의 논리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백색 국가에서 배제됐다 그래서 네. 바로 무슨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텐데 네. 왜냐하면
일본의 백색 국가 27개인가요? 그중에 네. 우리 아시아에서는 대한민국이 유일하거든요. 네네. 나머지 지금 대만, 싱가포르, 중국 이런 데는 백색 국가가 아니면 그냥 네네. 포괄적 승인을 통해서 사실상 간소하게 해주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개별 품목 고시를 어디까지 할 거냐의 문제인데 네. 저는 한일 관계를 서로 간에 악화시키지 말고 일단 이 개별 고시에 있어서의 그런 조치를 최소화시켜내면서 협상을 통해 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그 대안을 저희 정부에서 제시한 거 있잖아요. 기금 같은 형태로. 그걸 통해서 저는 다시 복원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또 이제 그 어찌됐든 이제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하니까 우리 이제 지소미아 파기로 맞서자는 목소리가 이제 여당에서도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또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번 북한 미사일 사태를 보고도 그런 입장을 고수하는 게 맞느냐라는 또 반발이 있습니다.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애초부터 지소미아를 좀 하는 거를 반대했어요. 처음에 박근혜 정부에서. 네. 그러니까 위안부 협정도 그러고 지소미아도 그러고 둘 다 저는 반대한 입장이었는데 일단 협정을 체결하고 나버리면 아무리 우리와 다른 정당이 집권했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체결하다 보니까 그것을 다시 무효화하는 게 쉽지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특히 지소미아는 이제 미국이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소미아를 우리가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이유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배제하는 이유로 제시하는 것이 안보상의 문제였거든요. 그럼 우리를 불신한다는 거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지소미아를 유지한다는 거냐. 일본의 자기 모순이다 이거를 저희가 지적하고 있는 것인데 이번에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9일날 한국에 오시면 이 지소미아 유지를 에스퍼 장관은 당연히 요구할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도 유지하고 싶은데 일본이 안보상 이유로 우리를 백색 국가에서 배제한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미국이 이런 점을 시정해 주지 않으면서 지소미아만 유지하라 그러면 되겠는가. 이렇게 저는 협상의 그런 요소로 활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사자 간에 이제 나라 대 나라로 이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면은 제3자나 제4국의 외교로도 좀 풀 수 있는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제 생각에는 이 송영길 의원님께서 말 그대로 이제 러시아 통이다. 뭐 러시아가 가장 푸틴 대통령하고도 개인적인 친분이 두텁다. 그래서 혹시 러시아나 이런 쪽에서 저희 외교를 조금 뭐 지원 사격 도와줄 만한 상황은 없습니까? 혹시나? 당연히 도와줄 필요가 있죠. 그렇게 러시아나 중국과의 관계를 잘 풀어서 일본의 이러한 행위는 적절한 행위가 아니라라는 좀 성명이나 이런 게 나와준다면 큰 힘이 될 텐데 우리 외교가 지금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도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다고 봅니다. 풀어가는데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외교부 장관이나 당국자들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당장 9월 다음 달에 블라디보스톡에서 동방경제 포럼이 열리잖아요. 푸틴 대통령이 주최하는 동방경제 포럼에 아베 신조는 참석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니, 아베 신조 총리는 작년에도 왔고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왔어요. 그리고 이번에 무디 인도 총리도 참여할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 대통령 참석 여부는 아직도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난 꼭 참석해야 된다 이거를 주장하고 있는데 뭔지 소극적입니다.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도 좀 소극적이고 북한이 저렇게 오늘도 아침에 이렇게 또 무슨 발사체를 쏘았는데 남북관계도 잘 안 풀리고 있어서 우리가 한일 간에 이런 싸움이 되면 남북관계나 미국, 중국, 러시아 이 관계를 잘 풀어서 좀 뒷받침을 받아야 되는데 그 뒷받침도 이끌어내고 있지 못해서 지금 우리 외교 여러 가지 난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계양을의 송영길 의원과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